지금 보면 우리가 그 실습하게 되는 환경을 이렇게 그려 놓은 거죠. 그래서 뭐 접속할 때 아이디 관련된 문제거나 뭐 아니면 뭐 뒤에 실습을 할 때 뭐랑 뭐를 켜 놓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어서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하긴 했지만 일단 우리가 지금 실습하게 된 환경이 그냥 여러분들이 PC든 노트북이든 하드웨어 자체가 있겠고 그 하드웨어 위에 우리가 대부분 OS로 윈도우나 아니면 뭐 맥OS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하드 환경은 리눅스나 유닉스 환경에서 돌아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호스트로 사용하고 있는 머신 자체에 두는 OS 외에 이 위에다가 일단 레드햇이라는 리눅스를 깔아서 우리 PC에서는 실제로 운영체제 OS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마치 우리가 리눅스를 사용하는 것 같이 가상적으로 하나의 머신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버추얼 머신이고 그냥 그 버추얼 머신을 뭐 그냥 깐다고 깔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호스트랑 위에 올라가는 버추얼 머신 사이에 얘를 로딩할 수 있도록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뭔가가 필요한데 걔가 우리가 처음에 깔려고 시도했거나 아니면 대부분 학생들이 뭐 깔아서 사용하고 있는 버추얼 박스거나 아니면 이걸로 안 되는 학생들 VMware를 다시 깔아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하는 일은 우리가 그 로컬 호스트 머신에 돌아간 운영체제 위에 리눅스 환경을 얻는 거가 지금 그걸 가져올 수 있게 하는 도구가 이제 버추얼박스나 VMware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샌드박스라는 제품을 깔았어요. 사실은 처음에 여러분들 설문했을 때 그 메모리 사이즈 적은 학생들 때문에 사실 그 내가 조교한테 시켜서 했던 작업이 뭐냐면 우리가 이 호투넉스 샌드박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하드웨어 에코시스템의 거의 대부분의 모듈을 다 로딩을 시켜놓은 하나의 시스템 상태를 우리 PC 위에 이렇게 위에다 덮어 쓰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실습을 하드웨어 에코시스템 모든 모듈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얘를 그 올리는데 굉장히 많은 메모리가 필요한 이유는 뭐 실제 러닝할 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기 그 하드웨어 에코시스템에 있던 모듈이 거의 다 스타트업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이제 메모리 사이즈가 커야 되니까 그랬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 세트로 훅 깔 게 아니라 일단 리눅스 깔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실습을 할 뭐 맵리듀스나 아니면 뭐 하이브나 피그나 그런 모듈들만 골라서 깔면 메모리에 대한 소요량이 적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시도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트로 이렇게 딱 묶어서 까는 것들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에러가 발생을 해서 PC마다 해결하는 방법이 다 틀려서 다들 이제 애를 먹은 학생도 있고 그냥 한 번에 깔린 학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씩 모듈 하나씩 이렇게 그 위에다 로딩을 시키는 작업 각각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양상이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컨트롤할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기가 있는 학생들 어떻게든 이제 뭐 그 8기가 이상의 PC를 마련할 수 있는지 내가 체크를 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트로 한꺼번에 훅 까는 작업을 했는데 버추얼 박스가 생각보다 이 로컬 머신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에러가 나는데 혹시나 아직까지도 셋업이 안 된 학생들은 오늘 수업 끝나고 나한테 다시 얘기를 해주면 조교가 원격으로 같이 봐서 뭐 조교나 나도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솔루션을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해결하는 데 같이 봐주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찌 됐건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환경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버추얼박스 위에 유닉스가 깔려 있고 그다음 하둡 자체가 자바로 구현이 돼 있어요. 그 하둡 컴포넌트들 자체가 하둡으로 구현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꺼번에 훅 깔아서 알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사실 자바가 자동으로 깔리고 그 위에 이제 하둡이 깔리는 형태죠. 그래서 하둡의 모듈들이 쭉 깔려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환경을 하고 나서 이 환경에서 접속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가 커맨드 라인을 사용을 해서 콘솔 창에서 인터페이스를 치는 경우인데, 그렇게 접속을 하려면 일단 서버에 접속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로컬 머신이 있고 OS가 있는데 말 그대로 가상의 PC가 하나 어딘가 이 위에 붕 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내 PC에서 돌아가는 거지만, 우리가 OS 환경에서 이 위에 떠 있는 환경에 접속을 커넥션을 걸어야지만 이쪽 환경에 대해서 먹히는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주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사용했던 푸티라는 거고요. 푸티가 하는 일은, 보다시피 여기서 우리가 그 가상의 머신에 접속을 하는데 서버에 접속을 해요. 이건 가상의 머신 접속할 때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피지컬리 클라이언트에서 피지컬한 서버에 접속을 할 때도 푸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통해서 포트 열고 어떤 특정한 어드레스에 접속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푸티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 피지컬하게 PC는 한 대지만 우리가 로컬에 쓰는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버추얼 머신을 띄워놓은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접속을 할 때 사용자 아이디를 마리아 디브로 하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 주소, 얘가 서버에 대해서 주소가 필요하죠. 접속할 때 그 주소를 이제 여기에 스페시파이를 하고, 포트 번호는 일괄적으로 다 222로 접속을 하라라는 게 이제 푸티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헤맸던 학생들 중에 헤맸던 부분은, 사실 여기 접속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이 화면은 우리가 VMware를 썼건 버추얼박스를 썼건 간에 호트넉스 샌드박스가 잘 올라가고 나면 로그인하기 직전에 창에 브라우저로 뭐 액세스 하려면 일로 가라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8080 포트를 열고 들어가라고 되어 있는데, 푸티는 이 포트를 열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적혀있는 이 주소가 우리가 깔아놓은 그 가상 머신의 어드레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 예를 들어 버추얼 박스 깔고 그 창에 이렇게 떴으면 이 주소를 여기 집어넣으면 되고, 일단 VMware로 접속했을 때 보면 이 어드레스가 틀리죠. 그래서 앞에 거 샌드박스로 내가 되어 있던 부분에 이걸 안 바꿔줘서 헷갈렸던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앞에 만약에 VMware를 깔고 화면에 이렇게 떴는데 어드레스를 이걸로 치면 당연히 접속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퍼미션 디나이가 났던 것 같아요. 몇몇 학생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앞에 봤던 그림에서 마리아 디브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여기에 접속이 가능해지게 된 거죠. 푸티에서 지금 하둡에 있는 모듈이 돌아가는 상태인 머신에 접속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근데 보면 지금 이게 유저네임이, 물론 이제 우리가 어드민 역할로 유저를 그 안바리에서 어드민으로 들어가서 뭐 새로운 유저를 만들고 권한도 주고 뭐 이런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여기 표에 나타나는 건 디폴트 유저를 나타내는데, 우린 지금 마리아 딥으로 접속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걸로 접속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콘솔 창 떴을 때 푸티로 마리아 딥으로 접속하지 않고 콘솔 창으로 떠서 그 환경에서 우리가 뭔가 루트로 들어가서 명령어를 치게 되면 거기에서 HDFS랑 관련된 그 명령어들이 안 먹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듈에 따라서 그 모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유저가 디폴트로 몇 개 선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것만 그럼 쓸 수 있나요? 뭐 이렇게 묻는다면 새로 만들 수 있어요. 뭐 어드민 역할로 새로 만들 수는 있는데, 우리 있는 거 쓸 거니까. 그래서 뒤에 가다가 디렉토리 할 때 안 먹힌다고 했던 학생 경우에는 아마 이 유저 명칭이 틀려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를 건드리고 있고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모르면 쭉 따라서 해도 뭐 일종의 뭐 뭐랄까요, 뭐 새로 나온 가전제품 사용 설명서 따라 뭐 어찌하는지 모르게 뭐 접속하고,
그다음에 뭐 '이거 버튼 누르니까 되네.' 이렇게 아는 결과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지금 이거 하는 게 뭐 어떤 것들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 빅데이터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은 네트워크랑 상관이 있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OS랑 상관이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다음에 HDFS랑 관련해서는 파일 시스 그러니까 OS의 파일 시스템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뭐 계속 내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하다가 어딘지 모르는 지점이 나오면 일단 스스로 좀 찾아봐서 '아 이게 뭐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일단 한번 찾아보고 찾아본 그 설명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나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이게 뭐 찾아봤더니 이런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푸티 사용해서 이렇게 뭐 실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HDF 똑같이 그 똑같은 콘솔 창에서 치더라도 우리가 하둡의 파일 시스템에 리스트업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뭐 뒤에 가면 그냥 ls 리스트업 하는 지금 이렇게 하는 거랑 틀리죠. 똑같은 그 샌드박스 마리아딥으로 들어왔지만 ls 이렇게 하면 지금 이건 뭐냐면 우리 로컬 머신에 있는 파일을 보여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로컬 머신에 리눅스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ls를 치면 아 우리 로컬 머신에 이 위에서 wget을 해서 이 주소에서 받아온 유다 데이터라는 게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거를 이제 ls로 치는데 아까 얘기를 했죠. 우리가 PC 머신 한 대지만 지금 로컬에 실제로 피지컬한 머신이 있고 그 다음 우리가 가상 머신 올렸어요. 샌드박스를 사용해서 이 위에 올렸다고 치면 그 위에 올려져 있는 가상 머신 상에서 HDFS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그 인터넷에서 파일을 하나 다운을 받으면 wget을 하면 리눅스 명령어에서 이거를 받아오라는 얘기고 그러면 리눅스가 깔려있는 로컬 머신의 파일 시스템에 깔렸다는 얘기, 그러니까 세이브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HDFS 다시 서미션을 해야 되는 거죠. HDFS 배웠을 때 HDFS의 클라이언트가 파일을 라이트를 해달라. 아, 잠시만요. 참가자 27명이어야 되는데 25명일까? 2명이 없네요. 네, 캡처를 뜨고 있는 중에서 잠시 한 1, 2분만 기다려 주세요. 네, 다시 돌아와서 어디까지 했죠? wget 해서 가지고 온 거 로컬 머신에 이제 다운을 받는 거고, 그 다음 우리가 HDF 상에, 그 얘기하다 말았죠. 그 HDFS, 우리 그 이론 배울 때, 클라이언트가 파일을 하나 저장을 해달라고 하는 거 있었죠. 저장을 해달라고 하면 그 데이터 파일을 128메가짜리 그 블럭으로 나뉘어서 각각의 노드에 디스트리뷰션을 해서 세이브를 하는데 그런 일련의 작업은 우리한테 보이지 않아요. 그게 뭐 블럭이 몇 개로 나눠져서 하는지 그건 우리가 바깥에서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거를 뭐 몇 조각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곱하기 3 레플리카를 작성을 해서 또 노드에 뭐 동일한 렉에 하나 카피하고 다른 렉의 노드에 카피하고 뭐 이런 것들 배웠어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클라이언트 리퀘스트 자체가 이거라는 거죠. copy from local 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하둡에 HDFS를 사용을 하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그러니까 로컬에 있는 이 데이터를 HDFS 영역으로 카피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write 명령어를 write 오퍼레이션을 요청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인터넷 그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온 다음에 다운로드 하는 게 wget이고 그게 로컬 파일에 저장이 됐고 그다음에 로컬 파일에 저장이 된 거를 HDFS에 서미션을 하면서 저장을 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다 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만들어 놓은 이 디렉토리 밑에 view.data라는 이름으로. 이해했나요? 이해 안 가면 질문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인제 그 하둡에 이렇게 카피를 한 다음에 하둡 상에서 리스트업을 해 보면 당연히 인제 view 데이터 여기 들어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입수를 한 다음에 그거를 HDFS에 라이팅을 하는 거가 지금 보는 인제 CLI 커맨드 라인을 통한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해서 HDFS에 파일을 하나 쓰는 거에 대한 실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지우고 수도 있고 그다음 지우고 나서 디렉토리도 깨끗하게 지울 수도 있고 뭐 남겨도 되고 뭐 그거는 인제 마음대로 하는 건데 이건 그냥 이제 명령어 연습해 보는 거죠. 이렇게 커맨드 창에서 우리가 그 HDFS에 명령을 줘서 뭔가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안발이 접속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 뭐였죠? 어. 이거는 그거 어드레스죠. 지금 안바리는 아까 CLI 같은 경우에는 그 포트 접속을 하게 하는 푸티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접속을 하면 콘솔 창이 뜨고 거기서 커맨드 라인 쳐서 명령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 안바리는 그것보다 그렇게 명령을 줄 수 있는 GUI 화면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물론 안바리가 GUI 껍데기의 역할을 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어쨌건 우리 지금 실습하는 거에서 CLI를 통해서 가는 거랑 비교해 봤을 때는 어차피 우리가 접속해야 될 주소는 똑같아요. 아까 본 것처럼 그 버추얼 머신이 스타트업이 되고 나면 뭐 브라우저로 접속을 할 때 "일로 가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주소로 접속을 하고 그다음에 로그인을 할 때 마찬가지로 그 주소로 접속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깔아 놓은 하둡의 모듈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화면이 혹시 바뀌었나요? 화면 제대로 나오는지 누가 답을 좀 줄래요? 얘가 듀얼 모드 화면 바뀌었어요? 원래랑 똑같이 나와요? 아 지금 바뀌었구나. 잠시만요. 네, 듀얼 모드 쓰던 게 파워가 나가서 잠시만요. 음.
지금도 화면은 문제없이 나오나요? 아, 그러면 그냥 이걸로 가죠. 근데 지금 이게 듀얼이 아니라 그 잠시 채팅은 안 보일 것 같아서 중간 내가 일단 강의하고 중간에 채팅으로 뭐 질문 오는 거 있으면 확인한 후에 대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 끊기는데 미안해요. 일단 그래서 안발이에 접속을 해서 우리가 똑같은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발이는 지금 우리 실습하는 데에서는 사실은 아까 우리가 커맨드 창을 통해서 했던 것들을 UI 화면으로 보여주는 그런 껍데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피크나 하이브로 뭔가를 구현을 할 때 이 GUI 사항에서 좀 수월하게 코딩할 수 있는 뭐 마찬가지 GUI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아까 앞에서 그 CLI를 통해서 했던 일들을 보는 것처럼 파일 뷰를 봐서 LS를 하는 거랑 똑같은 작업을 한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들 수 있고 메이크 디렉토리 하는 거, 그냥 우리가 파일 시스템 윈도우에서 사용하듯이 그런 식의 이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는 거, 그게 지금 안발이의 역할이기 때문에 어 뭐 그러니까 안발이에 접속을 할 때도 당연히 아까 본 것처럼 버추얼박스나 VM웨어를 사용을 해서 하드 환경 자체를 띄워놔야지만 안발이로 그게 살아 있어야지. 안발이가 하는 거는 그쪽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껍데기를 보여주는 역할인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모듈을 안 띄워놓고 안발을 띄우면 뭐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이 페이지 자체에 이제 일단은 커넥션이 안 될 거고, 그런 거니까 실습을 할때 지금 환경이 어떻게 돼 있고 그 뭐가 구동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를 이해를 하고 작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아까 했듯이 wget으로 받아오는 거, 뭐 똑같이 그렇게 get으로 받아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안발을 통해서 지금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태로는 우리 로컬 머신에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거를 HDFS 영역으로 영역에 적어달라고 서미션을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거꾸로 이제 업로드, 왜냐면 이게 웹페이지처럼 보이고 있으니까 업로드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아까 봤을 때 copy from local 명령어를 내부적으로 그 copy from local 명령어 먹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커맨드 창에서 유저가 그렇게 일일이 명령어 치는 게 아니라 GUI 기반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안발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앞으로 실습 진행을 할 때 각자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이 시스템상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건지를 생각을 하고 해야 이게 WGS는 왜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이걸 가져왔더니만 다시 또 어디다가 뭐 로컬에다가 카피를 하라고 하고 뭐 도대체 무슨 일인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배웠던 그 구조랑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작업을 하면 가전제품 매뉴얼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거랑 똑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할 수는 이번 학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번 학기 끝나고 여러분들이 혼자 뭘 하려면 어딘지를 알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론에서 다루는 내부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하고 실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뷰에서 봤을 때 디벨로퍼가 어디를 건드리고 있는지를 항상 맞춰서 매칭이 되도록 그런 상태에서 뭐 실습을 진행을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맵리듀스에 대해서 볼 텐데, 뭐 앞부분에도 설명을 했지만 그 뭐 쉬운 예로 일단 얘기를 하자면, 우리 실생활에서 맵리듀스는 실제 일어나는 작업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이렇게 큰 도서관에 있는 책이 다 해서 몇 권인지 오늘 내에 알아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혼자서 해서 오늘 안에 알 수가 없겠죠. 그러면 친구를 불러다가 층별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있을 때 각각의 뭐 책장, 뭐 근데 책장이 꽉 채워져
꽉 채워져 있어도 책의 크기가 다르니까 일일이 카운팅을 해야 되겠죠. 그런 작업을 일단은 디스트리뷰션에서 하려면 친구를 3명 불러서 각 친구들별로 뭐 이렇게 일을 할당을 하는 거죠. "내가 1층 할 테니 너는 2 층, 3 층, 4층 해서 책의 개수를 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distributed processing 하겠다라는 거죠. HDFS는 파일 자체를 분산하는 기술이고 MapReduce는 그러니까 동사를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행위를 똑같은 행위를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돌아가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행위, 책의 개수를 세는데 그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범위가 1 층, 2 층, 3 층, 4층 틀린 거죠. 그다음에 그 각 층별로 실제 일을 하는 액터의 역할을 하는 프로세서를 다르게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동시간에 3 시간 동안 일단 세우라. 뭐 이렇게 한다고 치면 concurrently distributed processing을 하겠다. 뭐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이 특정 층에 대해서 데이터를 매핑을 받아서 그 자기 구역에 대한 일을 하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1 층에 뭐 100 개, 2 층에 100 개, 3 층에 100 개, 4 층에 100 개면 그 100 개라는 거 내는 것까지가 그 중간 데이터가 인제 각 층별로 100 개가 인제 카운팅이 됐고 그다음에 그 결과들을 합쳐서 하나의 아웃풋으로 내는 거. 그게 인제 리듀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둡의 맵리듀스는 서로 다른 노드 머신에서 이 노드는 HDFS 얘기할 때 그 노드랑 같은 노드예요. 뭐 HDFS 따로 돌고 맵리듀스 따로 도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하둡 클러스터에 렉으로 묶여져 있는 각각의 데이터 노드들이 있었는데 그 노드에 대해서 해당되는 노드에 대해서 뭐 이 노드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떤 도서관의 책의 지금 스테이터스라고 하면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노드에 각각 책 개수를 세어라. 이렇게 일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 일을 하는 프로세서 자체가 매퍼랑 리듀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인제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 앞에서 봤던 것처럼 매퍼는 서로 다른 데이터 노드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의 그 데이터를 실제로 그 어떤 키와 밸류로 나누어지는 그런 이제 획일화된 형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실 매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더 자세히 볼 거고요. 리듀서는 아까 봤듯이 각각의 노드에서 나온 결과들을 하나로 어그리게이션 시키는 거, 하나로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게 리듀서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맵리듀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하둡에서의 프로세싱 엔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 하기 위한 거냐면 굉장히 많은 볼륨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뭔가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하둡에서 제공하는 프로세싱 엔진이다라는 거고 인풋 데이터 들어와서 각각의 나뉘어진 매퍼들 그러니까 뭐 아까 그 도서관의 예로 든다면 4 명의 매퍼가 있는 거죠. 그 매퍼에 의해서 각 층에 대한 데이터의 상태를 나타내는 밸류 값으로 그 각 책이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들 중에 필요한 정보는 뭐예요? 그냥 각 책마다 1의 매핑이 되면 돼요, 개수를 센다고 했을 때. 그죠? 그래서 책의 개수에 대비해서 숫자 1로 다 매핑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뭐 1 층, 2 층, 3 층, 4층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하면 물론 우리가 줄 때 뭐 인문 서적은 몇 권, 뭐 그다음에 뭐 공학 관련 서적 몇 권, 뭐 취미랑 관련된 거 몇 권 이렇게 섹터별로 나누겠다고 하면 그 주어진 섹터에 따라서 다시 재구성을 하고 소팅을 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는 래퍼 같은 경우에 도서관에서 1 층에 있는 책은 전부 그 뭐 그런 그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은 인제 여기서부터 작업을 할 때 그 책에 대해서 1만 매핑하는 게 아니라 그 책의 어떤 섹터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도 같이 넣고 그다음에 1 이렇게 넣은 다음에 셔플에서는 그룹핑을 하는 거죠. 각각 책에 대한 아 키랑 밸류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책의 네임은 빼고
그 책을 읽어드린 다음에 그 책의 영역과 일 이렇게 매핑을 한 다음에 셔플이랑 소팅을 거치게 되면 각각의 영역에 해당이 되는 그 키와 밸류 쌍들이 쭉 리스트업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리듀스가 거기 적혀져 있는 일들을 각 섹션별로 다 합치면 그럼 인문서적에 1이 300개 있으면 인문서적의 책의 개수가 300이라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결국은 인문서적의 책의 개수는 300 이렇게 원 인풋 데이터로 떨어지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리듀서의 역할입니다. 한 시간 내내 오늘 계속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반복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조금 러프하게 봤다가 디테일하게 봤다가 뭐 이런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건데요. 지금 보면 이제 이 그림을 맵 리듀스 프로세싱을 크게 봐서 매퍼랑 리듀스로 나뉘어진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뭔진 모르겠으나 인풋 데이터가 쫙 쪼개져서 매퍼에 디스트리뷰션 된 다음에 그 결과가 다시 뭔가 이렇게 수렴을 하죠. 이렇게 쫙 리듀스 두 개로 종합을 해서 이 두 개를 종합한 하나의 아웃풋이 나오게, 뭐 이런 식의 데이터 프로세싱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그냥 오버롤하게 살펴보면 일단 인풋 데이터로 빅데이터는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들 그리고 대량의 데이터들을 프로세싱을 하기 위한 기술이니까 일단 인풋 데이터가 굉장히 다양한 포맷으로 들어오지만 우리가 실습을 할 때는 주로 텍스트 파일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걸로 이번 학기 일단 실습은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맵 태스크들은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인풋 데이터 굉장히 컸을 때 HDFS에서 어떻게 했나요? 블럭으로 나눴어요. 128MB짜리 블럭으로 다 나눈 다음에 뭐 레플릭하고 뭐 이런 작업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맵 리듀스에 들어오는 파일이 HDFS에서 들어오는 그 데이터 파일하고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개 같이 돌려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풋 데이터가 여러 명한테 찢어서 주려면 도서관에 1층부터 4층까지 책 세우려고 하는데 친구 불렀으면 1층은 너, 2층은 너 이렇게 나눠줘야 되죠. 스플릿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스플릿된 데이터 조각들을 각각의 일을 할 수 있는 워커들, 그러니까 맵 태스크한테 할당을 해요. 그렇게 해서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모든 데이터에서 우리가 답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뭐라고 뭐 분류의 기준이 되는 키값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데이터 레코드를 대표할 수 있는 밸류 값으로 각 모든 데이터 레코드를 변환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카드 예제 앞에서 봤었죠. 래퍼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카드 더미를 받아서 각 그 카드 문양별로 적혀져 있는 숫자의 합을 내라. 이게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맵리드 시작할 때 HDFS에 저장된 그러니까 실제로 그 카드 뭉치에 대한 정보를 지금 여기서 두 개의 스플릿으로 그 분리를 한 거예요. 분리를 해서 매퍼 1, 매퍼 2가 이 포용지 두 개라고 보고, 그 다음에 매퍼가 각각 받은 자기가 할당받은 카드들을 분리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야 하는 문제가 각 문양별로 그 카드 더미들에 적혀 있는 숫자의 합이니까 상관없는 그 숫자 아니라 알파벳이 적힌 카드들은 필터아웃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각각 자기가 받은 더미에 대해서 지금 요 더미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보이는 것만 우리가 매퍼가 이 데이터를 읽어서 아웃풋으로 내는 데이터를 매핑을 해 보자면 이 네 장의 카드를 읽으면 매퍼가 읽은 다음에 이렇게 바꾼다는 거. 어머, 하트인데 히트로 돼 있네요. R 빠졌네요. 하트에 하트 9, 그 다음에 클로버의 2, 클로버 스펠 맞나요? 다이아몬드 9, 그 다음에 스페이드의 4 이렇게. 그래서 얘가 우리가 문제가 뭐였죠? 카드 모양별로 그 카드 더미에 포함되어 있는 그 카드 문양끼리 그룹핑을 해서 거기에 적혀 있는 숫자들의 합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분류의 기준이 되는 키 값이 그 카드 문양이 되겠죠. 그래서 키가 카드 문양, 그 다음에 해당되는 각각의 이 한 장의 카드가 하나의 레코드라고 봤을 때 여기 적혀 있는 숫자가 밸류,
이런 식으로 뱉어내는 게 매퍼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이 더미에 있는 카드에 대해서 이런 식의 데이터를 뱉어내는 거. 그게 이제 매퍼가 준 아웃풋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렇게 해서 데이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 스플릿에 대해서 키와 밸류 쌍의 데이터 집합으로 나와 있는 형태가 매퍼가 아웃풋으로 주는 중간 산출물이라는 거죠. 그럼 그 중간 산출물들을 우리가 카드 문양별로 합계를 내라, 그 숫자 합계를 내라 얘기를 하면 답이 카드 문양별로 하나씩 나오면 되죠. 그러면 거꾸로 리듀서가 몇 개 필요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4개 있으면 되는 거죠. 리듀서가 얘기를 하는 거는 답 하나씩을 뱉어 놓을 프로세서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답의 형태가 지금 문제에서는 다이아몬드에 적힌 숫자 얼마, 클로버에 적힌 숫자 얼마, 스페이드에 적힌 숫자 얼마, 하트에 적힌 숫자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중간 산출물은 이렇게 각각의 한 장당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들을 셔플링을 할 때 지금 이제 여기 매퍼들은 자기가 그냥 무작위로 받은 카드 덤이 30장 받았으면 30장에 뭐 클로버, 다이아몬드 다 섞여 있어요. 그렇게 섞여 있는 것들을 클로버는 리듀서 얘한테 데이터를 몰아주고 그 다음 다이아몬드는 얘한테 그 다음 나머지 2개 더 필요하겠죠. 리듀서 4개한테 몰아준 다음에 그거를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팅은 필요가 없는 상태지만 소팅이 필요한 문제라면 그룹핑을 한 다음에 소트를 해서 그 데이터셋 리스트의 형태로 리듀스한테 주는 거 거기까지가 셔플링과 소트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셔플링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아까 봤던 그 하나의 스플릿에서 나왔던 거 말고 나머지 것들 다 합쳐서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각각의 키 값에 대응이 되는 여러 개의 데이터 레코드들을 리스트 형태로 묶어서 얘를 계속 스펠이 안 틀린 채로 가네요. 하트는 하트의 이 값을 내 리듀스한테 할당을 하고 클로버는 클로버한테 다이아몬드 리듀스한테 스페이드 리듀스한테 연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매퍼가 내는 아웃풋에서 지금 그 다음 단계 리듀서가 받게 되는 인풋으로 들어간 중간 사이에 다른 또 하나의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셔플링을 통해서 이렇게 리스트를 묶어주는 작업을 한 다음에 리듀서가 하는 일은 지금 본 것처럼 각 킥과 밸류로 되어 있는 뭐 지금 이거는 지금 아웃풋이니까 아까 봤던 이게 리듀서 인풋으로 들어가면 근데 뭐가 답으로 나오죠? 이렇게 답으로 나온다는 거죠. 하트로 돼 있던 카드에 적힌 그러니까 하트 9, 하트 3, 하트 4, 하트 6, 하트 2 이렇게 5장의 카드가 있었고 그 카드에 대해서 셔플링을 해서 그룹핑을 한 다음에 그 대표적인 키로 이렇게 묶어서 리듀서에 넣으면 리듀서가 하는 일은 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문제가 뭐였죠? 하트에 적혀 있는 숫자들의 합이었어요. 리듀서가 하는 일은 이 숫자들 서메이션 하는 거죠. 다 더해서 24. 이렇게 뱉는 게 리듀서의 답입니다. 그래서 리듀서 1은 이걸 읽어서 얘를 뱉는 거고 두 번째 리듀서는 클로버에 대해서 읽어서 클로버 13을 뱉어내고 다이아몬드에 대한 게 할당된 리듀서는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합은 23, 근데 스피드에 대해서 10 이렇게 뱉는다라는 거죠. 이게 맵리듀스의 뭐 내용의 전부예요. 근데 이건 이제 일반인이 아는 일반인 뭐 하여간 껍데기에서 봤을 때만 보이는 내용이고 실제로 이제 컴퓨팅의 그 안쪽을 조금 들여다보면 훨씬 더 많은 데이터 프로세싱 컴포넌트들이 맵리듀스 기술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아까랑 똑같은데 중간중간 단계가 더 세분화되어 있고 그 일들을 어떤 컴포넌트가 하는지가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맵리드 사용해서 처리할 대용량의 데이터가 HDFS 내에 저장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wget에서 뭐 copy from local 이렇게 해서 이제 서미션 하면 그게 이제 그 파일이 서미션이 되는 거죠.
서밋션이 되면 첫 번째에 처리하는 컴포넌트 input format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맵리듀스 작업 대상이 되는 인풋 데이터가 어떤 포맷인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텍스트 형태로 주로 이제 실습에 사용을 할 거지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제 빅데이터의 속성 얘기할 때 그 뭐죠? 데이터의 타입이 획일화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다양하다. 그게 뭐 일단 특징 중에 하나였죠. 그거를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하둡에서 컨트롤 그러니까 프로세싱 할 수 있는 데이터 포맷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파일 인풋 포맷인지 뭐 시퀀스 파일 뭐 텍스트 인풋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하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게 인풋 포맷 컴포넌트가 하는 일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풋을 이제 스플릿을 하죠. 그래서 대용량의 데이터 들어왔을 때 HDFS에서 128메가 블럭으로 일단 자르기 때문에 별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128메가 디폴트로 잘라집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HDFS에 들어온 파일이랑 맵리듀스에서 뭐 컨트롤하는 파일이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저장은 128메가로 하지만 우리는 프로세싱 할 때 좀 더 잘게 쪼개서 매퍼랑 리듀서 더 많이 돌려서 빨리 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부분은 유저가 셋업 가능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아마 안바리 같은 데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어떻게 하는지는 아직 확인 안 해봤지만 어쨌거나 지금 인풋 스플릿의 사이즈가 디폴트는 128 이다라고 적혀 있지 않고 거의 그거에 근접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디폴트를 128로 생각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128메가짜리 스플릿 그 스몰 사이즈 데이터로 자르고요. 지금 이제 이거 설명하면서 따라가는 예제는 그 맵리듀스에 대한 example 이렇게 구글에 쳐보면 거의 뭐 90% 이상이 워드 카운팅을 하는 예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주로 자바로 많이 구현이 돼 있고 그다음 스칼라라는 랭귀지로 되는 게 있고 그다음 우리가 지금 하게 될 파이썬으로도 이제 예제 코드들이 나와 있는데 뭐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뭐 책이나 뭐 어떤 메일이든 뭐든 읽어왔을 때 뭐 그중에 일부를 지금 보는 것처럼 지금 뭐 여기는 이제 한 문장씩 뜯어서 뭐 극단적으로 엄청 조그맣게 뭐 그렇다고 여기다가 이만큼씩 해서 스플릿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한 문장씩이 스플릿이 된 걸로 보고 그러니까 한 문장씩 따로따로 래퍼에게 할당이 되는데 아까 오버롤하게 봤을 때 이렇게 자른 다음 매퍼에 쭉 가지만 매퍼에 가기 전까지 스텝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 내부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일은 스플리션이 된 그 데이터들로부터 얘들을 로딩을 한 다음에 매퍼가 읽기에 적절한 키밸류의 쌍 형태로 변환을 합니다. 그럼 별 다른 게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책 같은 경우에 책의 아이디, 책의 제목, 그 다음에 뭐 어떤 섹션인지 뭐 이런 게 있다고 치면 책의 아이디를 키값으로 주고 나머지 값들은 다 밸류쌍으로 물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텍스트 쭉 끊어온 것들을 스플리션을 해서 그 안에서 뭐 탭으로 분리가 돼 있거나 뭐 그럴 거잖아요. CSV 파일 같으면 그런 것들 읽은 다음에 걔를 그 중에 대표적인 키가 될 만한 값 키랑 나머지 속성들은 밸류 그런 쌍의 형태로 변환을 시켜요.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아까 봤던 이거죠. 여기서 단어 워드 카운팅을 한다는 거는 쭉 읽어봤더니 I는 몇 번 나왔고 이 책에서 M은 몇 번 나왔고 어는 몇 번 나왔고 B는 몇 번 나왔고 이거 세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레코드 리더가 앞에서 이렇게 읽었던 문장들 읽어서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I 한 번, M 한 번, A 한 번, 이거 쭉 이런 식으로. 그래서 키랑 밸류쌍으로 각각의 워드들을 지금 이렇게 키밸류쌍으로 표현을 하는 거 그게 레코드 리더가 하는 일이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자잘하게 이렇게 다 이제 그 하나의 키밸류 그 페어로 다 바뀌었죠, 데이터가. 그럼 이런 것들을 실제로 어떤 매퍼한테 할당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매퍼들이 할당이 되는 거죠. 앞에서 봤던 크게 봐서 매퍼와 리듀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부터 앞에 여기까지의 일이 매퍼로 표현이 된 부분이죠. 그러면
그러면 이거 돌릴 때 매퍼가 몇 개 필요한가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매퍼가 몇 개 필요하겠어요? 매퍼는 여기 스플릿 희미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통째로 들어온 데이터를 나눠서 뭔가 프로세싱 하는 거죠. 아까 도서관에서 한 명이 할 거 네 명이 나누니까 그럼 스플릿을 몇 개 층으로 나눠줘야겠어요. 네 명이 하니까 4층 있으면 한 층에 하나씩 하는 거죠. 결국은 토탈 데이터 사이즈에서 인풋 스플릿 사이즈만큼 나누면 이게 몇 덩어리 나오는지가 나올 테고 그 한 덩어리당 매퍼 하나, 데이터 청크 하나당 매퍼 하나 이렇게 데이터 스플릿 하나당 매퍼가 하나씩 매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는 거의 여기서 레코드 리더가 이렇게 읽어온 것들을 각각의 매퍼를 통해서 아웃풋으로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퍼가 뱉는 데이터들도 이거랑 똑같은데 이만큼 끊어서 매퍼 1이 아웃풋을 하고 이만큼 끊어서 매퍼 2가 아웃풋으로 내놓고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매퍼가 아까 봤던 것처럼 뭐 각각의 워드별로 어커런스를 몇 번 나타나는지 일단 다 1로 표시가 되죠. 읽을 때마다 1씩 이렇게 해서 계속 데이터를 작성을 하니까 그럼 그 중간에 리듀서가 얘들을 세기 전에 예를 들어서 아까 big이란 단어가 있었는데 big1, big2, bi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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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1 뭐 이렇게 네 번의 어커런스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봐서 big은 네 번 나왔구나. 이렇게 중간에서 어그리게이션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작업을 약간 프리프로세싱을 해주는 그런 이제 컴포넌트를 컴바이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 산출물로 나오는 얘가 엄청 많을 경우에 리듀스 태스크 작업을 어느 정도 리듀서가 묻기 전에 좀 얘가 선행적으로 해요. 왜 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 같은 그림은 왼쪽 그림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읽어드린 프로세싱 해야 될 데이터가 뭐 센텐스 두 개다 가정했을 때 헬로이스랑 뭐 써니 이렇게 들어왔을 때 매퍼 1한테는 첫 번째 이 라인을 할당을 했고 그 다음에 매퍼 2한테 두 번째 라인을 할당을 해서 얘들을 키밸류로 전환을 해라 트랜스포메이션 해라 라는 게 이제 매퍼한테 시킨 일이죠. 매퍼가 얘를 읽은 다음에 데이터를 전환한 결과는 이거예요. 헬로 1, 헬로 한번 나왔고 이스 한번 나왔고 헬로 또 한번 나왔고 이스 한번 나왔고 매퍼 2는 써니 한번 이스 한번 써니 한번 이스 한번 써니 한번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매퍼랑 리듀서는 우리 HDFS 노드 그림 생각해 봤을 때 얘 머신 따로 얘 머신 따로 얘 머신 따로예요. 그러면 이게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딸랑 두 센텐스지만 이게 뭐 엄청나게 뭐 셰익스피어의 책 한 권 읽어드렸다 하게 되면 각 매퍼당 할당받은 데이터 양이 많을 테고 그걸 다 씹어서 이런 식으로 뱉어낸다고 봤을 때 이 데이터 엄청 많겠죠. 그럼 이 데이터를 그대로 리듀서 노드에 전부 보내면 네트워크에 대한 오버헤드 엄청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낸다고 쳤을 때 키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합쳐서 리듀서로 가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야 되는 키 밸류 쌍이 9개죠. 근데 이 중간 산출물 굉장히 방대해지면 이거를 리듀서로 보내기 전에 좀 묶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 묶는 역할을 하는 애가 컴바이너라는 거죠. 그래서 컴바이너를 사용할 경우에는 여기 매퍼1에서 나온 것 중에서 이미 헬로는 두 번 나왔어요. 그럼 헬로 원 두 개 나왔네. 그 어그리게이션에서 헬로는 두 번 나왔고 이스 두 번 나왔어. 그 다음에 이쪽에는 is 두 번 나왔고 써니 세 번 나왔어. 이렇게 바꿔서 그러니까 이걸 어느 정도 합산을 한 다음에 그 합산한 결과를 보내면 결과적으로 네트워크를 타고 흘러다녀야 되는 키밸류 쌍이 9개에서 4개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가 굉장히 대용량인데 반해서 뭔가 프로세싱의 속도가 빨라야 될 경우에는 컴바이너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뭐 셋업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별로 뭐 그닥 뭐 크지 않다 하게 되면 컴바이너 없이 바로 리듀서에게 전송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인제 컴바이너는 그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말 그대로 파티셔너의 경우에는 리듀스 단계로 이행을 하기 전에 그 맵으로부터 아웃풋 데이터를 각 키에게 값에 대한 밸류 값으로 밸류 값으로 그룹화를 해서 하나의 키에 종속된 값들이 동일한 리듀서로 분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데이터를 뒤에 이건 뭐냐면 아까 그림에서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트의 경우에 하트라는 동일한 키에 대해서 종속되어 있는 밸류 세트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리스트로 묶은 다음에 각각의 키 값에 해당이 되는 애들을 1대1 매핑으로 리듀서한테 파티셔닝 시키겠다 라고 결정을 하는 거. 그게 파티셔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아까 뭐 카드의 예제에서 봤을 때 그렇게 카드 문양별로 관련이 되어 있는 이미 데이터 그 하트에 적혀 있던 숫자들 쫙 묶은 다음에 그 하트에 대한 거는 리듀서 1번이 뭐 답을 내라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게 파티셔너가 하는 일이고 그래서 각각의 이제 문양별로 리듀서한테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퍼로부터 생성된 데이터가 키별로 그룹화가 돼서 리듀서들한테 분배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 물론 이제 아까 파티셔닝 하면서 어차피 셔플링은 됐다고 봐야겠죠. 각 키의 값에 대해서 지금 보면 이렇게 뭐죠? 이거 뭐 어떻게 읽어야 되죠? 뭐 하여간 이 값에 대해서 이 숫자 이렇게 지금 인접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인데 같은 키 값에 대해서 이 데이터들이 아까 카드 예제에서는 이게 아예 하나의 리스트를 묶였지만 일단 이렇게 그룹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매퍼가 내는 것들은 쭉 자기한테 할당된 거를 쭉 읽은 다음에 각 값별로 이렇게 키랑 밸류 세트로만 쫙 뱉어내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애랑 여기에 지금 이거 도대체 뭐 무슨 이름인지 뭐 읽기 쉬운 걸로 모나라고 얘기를 하면 모나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밖에 없네요. 뭐 디샤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디샤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러면 매퍼는 다른 데서 이 값들을 뱉어내는데 디샤 얘 똑같은 키 값을 가진 애들은 일단 그룹핑을 하는 거. 조금 이따 내가 답을 줄게요. 일단 진행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룹핑을 하는 게 이제 얘가 이렇게 무더기 돼 있던 거를 이 무더기로 다시 셔플링을 한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알파벳 순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소팅이 됐다라는 얘기죠. 뭐 소팅이 필요한 문제의 경우 이렇게 소팅까지 하는 게 셔플링하고 소팅을 거친 이후에 아웃풋 데이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 카운트의 예를 본다면 이제 셔플링과 소팅이 끝난 상태로 봤을 때 지금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쫙 소팅이 돼 있죠. 그 다음에 같은 것들은 같은 것들끼리 그룹핑이 돼 있어요. 빅이 뭐 어커런스 2번 있어서 빅의 1, 빅의 1 이렇게 나왔고 데이터 같은 경우도 데이터의 1, 데이터의 1, i도 2번 나왔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셔플링과 소팅이 끝난 상태의 데이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고 나서 리듀서가 하는 일은 이 리듀서 각각에 대해서 리듀서 너는 예를 들어서 A에 대한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어커런스를 세라. 그 다음에 뭐 리듀서 같은 뭐 마지막 거 같은 거 핸들에 대해서 세라.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워드 카운팅을 한다고 치면 리듀서 개수 굉장히 많아지겠죠. 근데 이게 가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거 별로 다 따로따로 머신이 있다라기보다 뭐 그러니까 가상적인 프로세서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킥값과 리듀서는 1대1 매핑이 되는 관계예요. 그러면 지금 뭐 워드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책에 들어가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워드의 개수를 돌려보기 전에 알 수 없으니까 미리 리듀스의 개수는 알 수 없지만
매퍼랑 리듀서의 개수를 생각해 봤을 때 매퍼의 경우에는 우리가 프로세싱 해야 되는 데이터 사이즈 나누기, 우리가 그 데이터 스플릿의 사이즈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몇 개 매퍼가 필요한지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리듀서의 경우에는 우리가 최종 답을 낼 때 답에서 그 최종 아웃풋이 어떤 키 값에 대해서 어떤 값을 찍을 건지, 뭐 예를 들어 뭐 12개월에 뭐 1년 동안 각 월별 매출액 뭐 이렇게 한다고 치면 리듀서는 몇 개 필요할까요? 12개 필요하겠죠. 1월부터 12월까지. 매퍼는 데이터 사이즈에 디펜던트 하고, 리듀서는 우리가 내는 답안에서의 그, 그 뭔가 데이터를 분류해서 답을 낸다고 했을 때 그 분류 코드의 개수에 디펜던트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맵리듀서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하면 사실은 이제 리듀서 인풋으로 들어갈 때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려고 하는 거는 데이터에 11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면 이거 두 개 더해서 데이터는 두 번 나왔다. 데이터에 2 이렇게 찍어주는 게 마지막 아웃풋이죠. 그래서 리듀서에 의해서 나온 아웃풋의 모습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그 데이터 쌍에서의 어커런스가 1로 전부 들어가 있는 거를 더해서 각 데이터가 지금 우리가 읽어드린 파일에서 몇 번 나왔는지에 대한 카운트 결과가 찍혀져 있습니다. 인풋에서 각각의 포맷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달랐던 것처럼 아웃풋을 찍어줄 때도 아웃풋의 이 데이터 우리가 아웃풋 포맷에 따라서 뭔가 다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담당을 하는 게 이제 아웃풋 포맷이라는 컴포넌트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가 됐건 간에 그 맵리듀스의 결과가 나온 그 데이터 자체도 다시 HDFS 상에 저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HDFS랑 맵리듀스랑 하드웹 환경에서 같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이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래서 전부 맨 처음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데이터를 이렇게 어떤 식으로 어떤 컴포넌트가 뭐 무슨 작업을 하는지를 한 번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그럼 이 코딩을 어떻게 하라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설명했던 것들은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드웹의 맵리듀스 컴포넌트 자체가 구현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자 입장에서 맵리듀스를 사용을 한 이런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뭔가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필요한 일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지금 이거는 이제 워드 카운팅을 하는 하나의 예제인데 이제 하도 맵리듀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짤 건 아닌데 코드 찾다 보니까 파이썬 코드 예제는 생각보다 별로 많이 없어서 여기는 이제 제이슨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인풋을 받는 예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지금 알 필요가 없고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앞에서 설명한 거 이렇게 많이 복잡했지만 결국은 하려고 하는 일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매퍼를 어떻게 짤 건지 예를 들어서 지금 똑같아 이게 여기는 이제 이메일로 뭔가를 읽어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략 읽어봤을 때 뭐 읽을 수 있죠. 그 텍스트에서 이터레이터 텀을 가지고 읽어 드리는데 각 텀별로 텀이 뭐냐면 아까 봤던 I, big 뭐 이런 이제 워드들이죠. 그 텀별로 키밸류 값을 일들을 하는데 big의 1, 뭐 i의 1, 뭐 is의 1 이런 식으로 전부 워드를 읽은 다음 뱉어내는 거가 매퍼 펑션. 그 다음에 reducer 펑션은 이렇게 뱉어낸 텀과 어커런스가 있어요. 얘가 텀과 어커런스가 있을 때 각 텀에 대해서 어커런스의 썸을 구해서 답을 하는 거. 그게 reducer죠. 그래서 결국 앞에서 봤던 이제 워드 카운팅을 할 때 그 각각의 페이지별로 나오는 데이터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였는데 그걸 우리가 다 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를 알아서 맵리듀서가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도up을 지금 쓰는 거죠. 그래서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지금 보다시피 이런 식의 매퍼랑 리듀서에 대한 로직만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코딩 들어간 건 다음 주에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 앞에 이걸 막 듣다 보면 도대체 뭐 그래서 어떻게 짜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이제 이 부분 설명을 한 거고. 그래서 맵리듀스 과정을 앞에서 설명했던 복잡한 거 빼고 데이터 위주로 얘기를 한다면 HDFS 파일이 하나 들어오고요. 그 파일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알고자 하는 뭔가 파인딩스를 찾기 위해서 맵리듀스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렇게 조각을 낸 다음에 각각의 조각에 담겨져 있는 데이터들을 패러럴하게 프로세싱을 하는 매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퍼가 하는 일은 들어온 인풋 데이터 뭐가 됐건 간에 어떤 형태로든 키값 하나랑 밸류 하나 뭐 이렇게 다 데이터 쌍의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게 뭔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하고 분석하고 카운팅하고 뭐 이런 작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쭉 뱉어낸 데이터들에 대해서 키값을 위주로 다시 헤쳐모여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카드로 치면 카드의 문양에 각 숫자들에 대한 리스트 같은 것들이 여기에 이제 그룹핑이 되어 있는 상태고, 리듀스가 하는 작업은 파이널 키가 1부터 K개 있다고 가정을 하면 리듀서의 개수도 K개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월별 뭔가를 보여줄 건지 분기별 뭔가를 보여줄 건지 365일 일별 무언가를 보여줄 건지에 따라서 이 리듀서의 개수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키 값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 셔플링하고 소팅하면 같은 키 값에 있는 데이터를 쭉 모여있게 돼요. 그러니까 좀 모여있는 데이터를 뭉치로 리듀서에 넘기면 그걸 보면서 얘들을 서로 곱해서 답을 내든 더해서 내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컴퓨테이션 로직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로직에 따라서 결국은 키 값 하나당 원 아웃풋 데이터 필드를 내는 형태로 리듀스는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 뒷부분에 예제가 있는데 일단 아까 질문했던 거 한번 볼게요. 27페이지에서 매퍼가 딴 사람도 이거 질문 보는 거죠. 채팅창에 질문했는데 27페이지 여기서 처음부터 헬로 투로 세워지는 그렇게 세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매퍼는 그냥 뇌가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뇌가 없이 매퍼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러니까 매핑 함수 우리 아까 뒤에 코드에 봤을 때 어떤 거였죠? 파일을 읽어드려서 각각의 텀에 대해서 각각의 워드를 읽은 다음에 얘가 한번 읽히기만 하면 이를 써라. 뭐 이런 룰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코드를 가지고. 그러면 매퍼는 여기서부터 폼은 돌리면서 이터레이션 하는 거죠. 아, 첫 번째 워드는 그 HELLO 블랭크 나오면 아 여기까지가 한 워드. 그 다음에 이 워드가 한번 나왔어. 그럼 헬로의 원. 그 다음에 블랭크 다음에 다시 읽어드리면 이즈에서 다음 블랭크까지 읽은 아 여기가 워드 하나. 얘를 카피를 하고 그 다음에 1 쓰고 기계적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쓰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매퍼가 아웃풋을 내는 거에서 여기부터 읽으면서 아 이게 하나 둘 이렇게 우리는 코드 짜려면 그렇게 코드를 짜는데 매퍼랑 리듀서가 멀티프로세싱 하는 그 메커니즘은 최대한 작은 단위의 아토믹한 오퍼레이션으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눌 때 매퍼에게 시키는 일은 뭐냐면 여기서에 있는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뭘 셀지에 대한 게 디파인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워드에 대해서 카운팅을 하겠다라는 게 문제의 본질이면 이 워드가 한 번 나올 때마다 1이라고 쓰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키값별로 다 모으자. 모아서 1만큼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나올 때마다 1을 썼으니까 그걸 다 모은 다음에 걔들 다 합치면 결국은 걔가 몇 번 나왔는지에 대한 답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매퍼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나오면
단어 적고 1, 또 넣으면 단어 적고 1, 이렇게 해서 쭉 데이터만 뱉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컴바이너가 합치는 거는 아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 상태로 리듀서한테 바로 줘서 리듀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중간에 셔플링하고 소팅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리듀서 받을 때 헬로우에 1, 1, 이렇게 리스트로 사실은 받아요. 아, 여기 있죠, 여기. 이런 상태로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받은 다음에 리듀서가 또 하는 일은 키값, 각각의 키값에 대해서 뒤에 붙어있는 이 밸류들에 대해서 어떤 컴퓨테이션을 할지만 리듀서가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헬로 키값에 대해서 뒤에 딸려있는 1을 전부 다 더한다 라는 게 리듀서 펑션의 정의가 우리가 코드를 통해서 해놨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1 더하기 1이니까 헬로는 그럼 2 이렇게 뱉는 게 답이다라는 거죠. 중간에 이제 컴바이너 사용을 하는 거는 아까 설명했듯이 이거 이렇게 9개 튜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각 매퍼별로는 지금 이런 리듀싱 작업을 매퍼별로 조그맣게 더 돌린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리듀스한테 보내서 그러니까 중간 정산하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합쳐서 다시 한번 정산하고 이렇게 가면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오버헤드를 감소를 시킬 수 있다라는 게 컴바이너를 쓰는 이유고 안 쓰면 그냥 이 형태로 가서 여기서 한꺼번에 1의 개수를 세서 어커런스를 계산을 한다는 거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매퍼가 하는 일, 레코드 리더가 하는 일에서 레코드 리더는 음, 레코드 리더. 사실은 이 레코드 리더랑 얘랑 그러니까 우리가 매퍼 함수를 주면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여기까지 다 매퍼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여기 레코드 리더 같은 경우에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러니까 레코드 리더는 쭉 읽어가면서 얘 i는 1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 아웃풋 그 매퍼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앞에서 줬던 데이터 포맷에 따라서 레코드 리더가 읽은 결과를 우린 지금 텍스트로 하지만 뭐 오디오로 하면 다른 형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런 그 데이터 포맷에 따라서 좀 정리한 다음에 뱉어준다고 보면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앞에 그림에서 여기에 매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매퍼가 표현을 하는 거는 인풋 포맷부터 해서 그 뭐죠? 데이터 레코더까지 다 포함한 그 컴포넌트 다 합쳐서를 일반적으로 매퍼의 범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다 해서 앞에서 오버롤하게 보기는 사실 이렇게 다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매퍼랑 그 지금 레코드 리더가 하는 일을 굳이 그러니까 구분을 하자면 레코드 리더 읽어가면서 이렇게 뱉어요. 뱉고 나면 얘를 이렇게 데이터 튜플로 딱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이기 때문에 데이터 튜플로 보여주는 거고 나머지 다른 데이터 타입인 경우엔 또 다른 형태의 데이터 타입으로 나오겠죠. 네. 그래서 질문 당연하죠. 여기 지금 이렇게 되면 클래스에 mrword count라는 클래스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메인으로 mrword count를 돌려요. 그죠? 우리가 이거 프로그램 짜놓고 데이터 받아들이는 거죠. 뭘 통해서 여기 같은 JSON 밸류 프로토콜 통해서 JSON 파일을 인풋 프로토콜 통해서 받아들이면 일단 우리가 얘를 콜을 했으니까 얘가 알아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매퍼를 콜한다, 리듀서를 콜한다 뭐 이런 게 없죠. 근데 하둡 상에서 우리가 매퍼랑 리듀서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 그 다음에 하둡이 얘를 알아먹어서 이게 매퍼의 로직이구나, 이게 리듀서의 로직이구나 해서 돌려줍니다. 그 부분은 아마 다음 시간쯤 배울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 이거 했었어요, 하나. 뭐 여기까지 일단
이해를 하도록 하고 아마 뒷부분의 예제들 보면 조금 더 이해가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해가 간다고 해서 지금 이 코드 이렇게 짜는 거랑은 또 별개의 일이긴 한데 결국은 좀 그러니까 감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맵리듀스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 프로세싱을 한다라는 거를 코드 들어가기 전에 뭐 다음 시간 얘기하겠지만 3분 남았으니까 일단 얼추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실습에서 무비렌즈라는 데이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유저 아이디 그다음에 무비 뭐냐면 사람들이 각 영화에 대해서 평점 주는 거 있죠? 그 데이터예요. 우리가 실습에서 읽어왔던 데이터 거기에서 뭐 유점 데이터 읽어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유저별로 196 아이디를 가진 유저가 242 아이디를 가진 무비에다가 3점 평점을 줬는데 타임스탬프는 이건 이제 유닉스에서 뭐 70년 뭐 언제부턴가 1부터 쳐서 계속 일씩 증가하는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으로 뭐 변환 가능한데 그래서 196 유저가 이 타임에 어떤 무비에 대해서 어떤 레이팅을 줬는지가 쫙 들어가 있어요. 그 파일 열어보면 그게 내용인데 그것들 가지고 우리가 뒤에 매퍼랑 셔플링이랑 소팅이랑 뭐 거쳐서 어떤 식으로 아웃풋 나오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뭐 비슷한 예제들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내가 오늘 여기까지 나갈 줄 알고 설문에다가 결국은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각자 풀고 있는 문제 도메인들이 있죠. 미니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 중에서 여기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날씨 정보에서 뭐 각 연도별 뭐죠? 최고 기온을 구해라. 뭐 이게 문제라고 하면 이렇게 했을 때 맵리듀스는 뭐 이렇게 간다. 다시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건데 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미션 2에서 적었던 거는 뭔가 좀 전반 뭐죠?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프 같은 것들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맵리듀스 문제에서는 지금 딱 보듯이 이렇게 꼭 집어서 하나로 답이 나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딱 떨어지게 답이 뭐 리스트가 나오던 뭐가 나오던 간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 각자 찾아야 되는데 그 작업을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예제를 다시 설명을 할 테니까 그것들 그 설명을 듣고 여러분 각자의 도메인에서 그럼 어떤 거를 찾으면 될지를 문제를 2개를 찾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오늘 숙제로 내놨는데 여기까지 덜 가서 내가 설문에 올려놨는데 다시 내려서 다음 시간에 오픈할 테니까 그거 뭐 안 해도 되고요. 일단 오늘 이제 매퍼랑 리듀서의 설명에서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만 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혹시, 27페이지? 지금